이거는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2005년인데 뭐 2015년이니까 15년, 16년인데 있지 못하죠.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50년 주기로 나눈 거예요. 뭐 수력발전 시대, 증기기관 시대, 철도의 시대, 석유화학의 시대, 그 다음에 정보의 시대가 1980년 때 PC가 처음 등장했고 컴퓨터가. 그것도 스티브 잡스가 한 거고. 그래서 정보의 시대, 다음에는 생물학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1차 산업에서 우리가 농생명과학 있잖아. 농생명과학의 그 중요성. 거기서 우리가 굉장한 특허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건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그게 이제 디자인에 속해요. 농생명에서도 바이오 쪽 특허가. 그러니까 자, 정보의 시대가 갈 수밖에 없는 게 누가 한계 비용 체감하기 법칙이라고 있는데 한계 비용 제로 사회가 온다. 제레드 리프킨이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가격이 계속 값싸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우리가 컴퓨터하고 휴대폰 가격이 떨어지듯이 결국 인공지능과 로봇을 팔아서 한참 동안 돈을 벌겠죠, 물론. 근데 결국 그 시대가 끝나는 거죠. 그걸 못 볼 수 있는 시대가. 그것도 역시 그걸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3D 프린터가 로봇까지 직접 프린트한다고 그랬죠. 결국 이것이 잘 되게 됐을 때 결국 가격이 싸져요. 싸지니까 거기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돈은 점점 줄어들고 이게 끝물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정보 사회도 인공지능 로봇도 끝물이 온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뭐 한 이 정도까지 가겠지만 2050년 뭐 이 정도까지 가겠죠. 근데 그 서서히 다시 생물학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인공지능 로봇이 생명체하고 결합되는 일들이 2030년 전부터 벌어질 것 같아요. 정보 시대하고 생명의 시대가 생물학의 시대가 결합된 그런 상황. 그래서 인간도 인공지능 로봇처럼 사이보그화 돼가고, 어쩌면은 예전에 그 영화에서 바이센테니얼맨이라는 그 로봇이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그 로봇을 다룬 영화가 있었거든요. 인공지능 로봇이 나도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싶다. 뭐 이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자,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바이오 생명하고 의학 쪽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미래의 부는 무인 자동차라든가 인공지능이 있다기보다는 이 생물학의 시대에서 우리 한국의 미래의 부를 생각하는 게 훨씬, 지금부터 생각해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고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요. 자, 이게 이제 건강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을, 또 하나는 영혼의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몸, 마음. 영혼으로 보통 이렇게 나누잖아요, 흔히. 몸, 물질, 마음, 심리와 감정. 그 다음에 영혼. 이 영에 대한 측면은 2부에서 잠깐 얘기하고, 일단은 몸하고 마음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까지 읽은 어떤 의학서적에서 핵심만 모아봤어요. 정말 핵심. 루이스 터먼이라는 사람이 1910년에 태어난 사람을 2000년까지 연구를 했는데, 루이스 터먼 박사가 수명이 짧으니까 그 제자가 바통을 이어서 그 인간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90년간 연구한 게 있어요. 100년간 연구했다고 보면 되죠. 그것을 종종 연구라고 하는데, 종종 연구에서 거의 100년을 연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 터먼 박사의 연구가 굉장히 믿을만하다고 봐야죠. 자, 인간이 건강과 장수의 요인이 한 4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을 해버리면은요, 뭘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약해져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장수의 요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심리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첫 번째 1번 성취감이에요.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끼는 정도가 강할수록 오래 살더라고요. 그걸 더 많이 느낄수록. 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노력하고 성취하는 건데, 이 1번 성취감의 핵심은 뭐냐면 두뇌 활동입니다. 두뇌 활동. 그러니까 치매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청소부보다도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공부를 꽤 많이 했던 사람이 먼저 치매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존에 자기가 공부했던 거 가지고 써먹으면서 사는 것 자체는 뇌활동하고 아무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두뇌는 뭐냐면은 새로운 걸 할 때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앉아가지고 환자가 오면 진단하고 무슨 병이 있네 이렇게 하고, 또 의사들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아는 병명 내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진이 되게 많아요. 오진이. 근데 앞으로 뭐 그런 시대도 끝나죠. 인공지능이 진단하는 시대가 이미 왔으니까.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인데요. 중국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약간 공산주의 국가, 단체주의가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한번 유행하면 확 유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중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절대 의대를 안 간대요. 우리나라는 종종 가잖아요. 중국은 아예 안 간대요. 왜냐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 걔네들 사이에서는 다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의대 끝났다. 의대를 지망하는 애가 상위권 중에 높은 상위권에 아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있죠. 그래도 하얀 가운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있겠죠. 하지만 정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 뇌활동인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람은요, 너무 영리해도 일찍 죽을 수가 있는 게 조금만 노력하면 이해가 돼. 근데 조금 멍청해, 적당히 멍청하면은 웬만큼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뭔가를 과목을 공부하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성취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있으면 양면성이 있어요. 나쁜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더라 뇌과학 박사 중에서, 그러니까 너무 영리한 거 안 좋다니까요. 진짜로. 뇌과학 박사 중에서 이름 까먹었는데 가천의과학대학에서 뇌과학자 석좌 교수 계신 분이, 그분은 어떤 분야를 공부해도 5년 내에 다 전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학문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때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그래서 좀 괴로운 게 자기는 5년마다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5년만 하면. 우리 보통 사람은 박사 학위까지 따려면 25년이 걸리잖아요. 초보부터 물론 성인이 돼서 하면은 더 짧아지긴 하는데 완전히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그 이상까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느끼는 것이 아주 빠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괴롭죠. 왜냐면 그 사람은 너무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자기 두뇌에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방법 자체가 더 없는 거예요. 시 하나 잘 안 외워지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시집 하나 가지고도 1년 동안 막 낑낑거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두뇌를 계속 힘들게 만들 수가 있는데 너무 영리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영리한 사람들이 자기 뇌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책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쉬우면.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운동을 하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죠. 머리가 좋은데 운동을 안 한다. 오래 못 사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이 짧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고득점이 나와버리니까. 위험한 거죠. 2번, 상실회복 보너스.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극복을 하면 그건 몸이 아픈 것도 다 해당하고요. 뭐 누가 친한 사람 죽은 거, 자기가 뭐
불과됐다거나 이런 거, 장애인이 됐다거나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실감을 잘 회복하면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5년에서 6년이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한번 젊었을 때 상실감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센 예방주사를 맞아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작은 스트레스를 별로 개의치 않게 되기 때문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5년에서 6년이 늘어나더라. 그런 연구가 나왔고요. 또 난관을 이겨냈다라는 성취감이 있다는 거죠. 3번, 이게 참 재밌어요. 주변에 운동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야, 오늘 주말에 어디 가자, 우리 낚시하러 갈래? 뭐 하러 갈래? 근데 그게 어쨌건 신체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좋은 관계. 이렇게 도박하자,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우스에 가서 이거 하자,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거 말고 살짝 야외 활동을 유도해주는 그런 친한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친한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따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딘가 여행을 가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4번, 회의적인 낙관주의자. 이건 뭐냐면 인생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혹시 뭐가 나쁠지 몰라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되는 건데, 저는 특히 이제 먹는 거에 관해서는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좀 안 되면 안 되죠. 왜냐면 맥주에도 이미 중독이 돼 있고, 커피도 커피는 뭐 한 잔 정도는 좋다고 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왜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그분이 그 방사능으로 어떤 의사가 한참 동안 강의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거 먹지 말라고. 고등어하고 명태하고 대구 이런 거 먹지 말라. 왜냐면은 그쪽 방사능 물질이 오염된 바다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본에서 잡았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먹지 말자. 시장에 들어와서 섞이면 절대 알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방사능 수치 재는 게 그게 초보적인 수준이 3천만 원이에요. 그거 고등어 사려고 3천만 원 지금 사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할 때 저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런 거죠. 회의적인 거죠. 아니 혹시 이게 몸에 나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읽은 책은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기존 병원의 안 좋은 점을 통동한 그런 책을 많이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읽어보면 정말 맞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병원 사용 설명서가 정말 필요해요. 병원은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걸로 받으러 갔다가 내가 건강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오는 순간 병에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거기 자체가 병원균이 많은 데다가 검진 도구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의 실수 같은 거. 그래서 회의적인 낙관주의자들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되 좀 따지는 거예요. 자기 몸에 들어오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자동차가 더 안전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오래 사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자, 브룬과 울프 박사의 로제토 마을 연구와 로제토 마을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튼 미국의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어요. 그게 1960년대에 로제토 마을이 유명해졌으니까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어떤 신부님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너무 공동체 운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그 지도자가 죽어야 돼. 그 동네가 건강해지려면 지도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마을 사람들이 어떤 광산인가에 가서 일을 했는데 임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노조를 결성해서 거기 가서 임금을 몇 배로 올리고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 쓴 사람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문화 행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도서관이라든가 아무튼 문화 행사가 그때는 성경책을 많이 봤겠지만 도서관이 크지 않았을 거니까 어쨌든 그런 문화 행사도 만들고 축제도 만들고 하면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마을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관계가 보약이 난데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하게 행동했다.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몸에 해로운 걸 먹어도 사람이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매슬로우 이 다음이 매슬로우 도표를 다시 집어넣는데 소속감과 자존감을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생리작용이 어찌되었건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보약이 되는 거예요. 저 관계가 안 좋은 동네에서는 맥주를 먹으면 치매에 걸리고 맥주를 먹으면 아랫배가 나오고 당뇨병에 걸리는데 이 동네에서 맥주를 먹으면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로제토 효과예요. 사람들 간의 그 사랑과 소속감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자, 불행하게도 1965년경부터 로제토 마을에 TV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을 사람들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잘 살다가. 그래서 또 결론을 내립니다. 왜 로제토 마을의 마을 사람들 건강이 나빠졌는가? 결론이 딱 내리는 이겁니다. 미국화되었다. 그래서 아예 영어까지 있어요.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라고 삶이 미국화가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미국화가 뭐냐면 소비를 자꾸 부추기고 부자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더 좋은 걸 가지면 더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막 생각을 시키는 거예요. 빈부를 자꾸. 아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재 우리 한국이 저 로제토 마을의 마을처럼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화된 로제토 마을인 거죠. 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민을 갔잖아요. 근데 언어 연구를 해보면요, 라틴어에서 이탈리아어가 나가요. 라틴어 계열인데 라틴어 계열이 우리 한자를 한글로 읽는 발음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민족성하고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좀 비슷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 갔다 와서. 근데 그게 말도 비슷하고요.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줄기에서 예전에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로제토 마을이 예전에 보여줬던 이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그 시골 인정이 있고 축제가 있었고 풍물 축제가 있었고 그런 어떤 농촌 마을의 정서랑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그게 미국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화되면서 1차 산업까지도 자급자족의 시대를 지나서 대량 생산, 음식물마저도 대량 생산하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그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 엘버트 하워드라는 의사하고 닥터 월렉의 연구에서 나옵니다. 이거 좀 치울게요. 잠깐만요. 다 보이시죠? 뭐냐면 파키스탄 고지대에 훈자 문명을 연구했던 의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평균 수명이 120세예요. 그래서 이 엘버트 하워드라는 의사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뭘까? 라고 해서 결론 내린 이겁니다. 그 마을은 똥에서부터 모든 생명의 부산물을 퇴비화를 잘 시켜요. 그래가지고 자기 논밭의 그 땅을 지역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완벽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조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똥 오줌 싸면은 지푸라기에다가 부어가지고 다시
다시 논밭으로 갔었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비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네랄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가야 되는데. 예전에 90일간 바다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표류를 했던, 생존을 했던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생선밖에 없잖아요. 배 위에서 생선을 잡아서 먹는데 한 달 정도는 이제 우리가 횟감 먹을 때 살만 먹잖아요. 살만 먹었어요. 2달쯤 되니까 어떤 변화가 왔다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하냐면 갑자기 그 다음에 내장이 맛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선을 잡을 때는 살을 안 먹고 내장을 먹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 북극곰이 알래스카의 그 회색곰이 겨울잠 자기 전에 연어가 올라오잖아요. 가장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연어 껍질. 왜 그러죠? 지방질이 많으니까. 곧 겨울잠 자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껍질만 먹어요. 또 던져요. 살을 던져보고 또 껍질을 먹고 그래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걸 알고 있는 건데 인간도 오랫동안 그 바다에서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만 먹으니까 몸이 벌써 미네랄 그 불균형을 아는 거예요.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내 몸에 많이 없구나. 내가 계속 살고 보면 먹다 보니까. 근데 몸이 아니까 두뇌가 바뀌는 거예요. 야, 살코기가 맛이 없고 저 내장이 맛있는 거야 하고 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2달쯤 더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맛있어 보이는 게 눈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비타민 부족을 먼저 느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몸에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미네랄을 쓰다가 미네랄이 부족해지면은 이제 눈이라든가 막 뇌라든가 뭐 아가미 이런 거 이상하게 안 먹던 것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쭉 합니다. 나중에 그걸 의학적으로 보니까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한 본능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튼 우리가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부족해버리면은 절대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 웰렉 박사의 책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책인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2번 봤어요. 2번. 야, 너무 충격적인데 이 웰렉 박사가 원래 동물 수의사였어요. 수의사였는데 여러분 마이라는 드라마 전에 보셨죠? 마이. 그 말을 고치던 의사인데 이 사람이 궁중 의사가 된 드라마가 있었어요. 마이라. 그 마이가 어떻게 궁중 의사가 될 수 있었냐면 동물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내가 잘못해서 얘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감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웰렉 박사가 똑같아요. 수많은 동물, 그러니까 뭐 그 책에 나오는데 뭐 자기는 뭐 2만 5천 마리를 해부해갖고 막 동물을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을 2만 5천 명을 해부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동물이 왜 죽었을까, 이 가축이 왜 죽었을까 하면서 막 해부하고 내장을 조사하고 하다가 동물들이 그 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것이 다 미네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축계, 수의학계에서는 무슨 병에 걸리면 무슨 미네랄이 부족하다 해서 그 미네랄을 그냥 먹여버려요. 이렇게. 그럼 안 죽어요. 안 죽고 건강해지는데 그게 그 동물한테 행해지는 그 좀 무식해 보이지만 괜찮은 의학이 정제돼가지고 사람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수많은 의사들이 심장병으로 죽는데 심정지로 죽는데 그게 뭐 셀레늄 부족인가 그래요. 근데 그 셀레늄이라는 것을 동물들한테도 먹인대요. 물론 이제 금속물질로 먹이면 흡수율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러면 동물들은 안 죽는데 의사들도 그게 부족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게 양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을 치료하는 그 세계가 따로 있고 사람을 치료하는 세계가 따로 있는데 사실 사람이 병드는 거나 동물이 병드는 거나 미네랄의 불균형이 원인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의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수의사만 하다가 다시 정식 의사 자격증을 따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떳떳하게 하고 싶어서 의사 자격증을 따죠, 이 사람.
수의사 자격증하고 의사 자격증 동시에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고산지대에 가면, 여기 이제 훈자본명도 아마 고산지대에 속한데, 어떤 고산지대에 가면은 평균 수명이 130세인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살까지 사는 사람이 또 꽤 있는 거예요, 저 마을에는. 그 마을의 건강 비결을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빙하밀크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산에 쌓여있는 물이, 얼음 덩어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게 이제 바위 덩어리들을 막 갈아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빙하의 운동으로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그랜드 캐니언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되게 굉장히 큰 강은요, 얼음 덩어리가 지나가면서 그라인딩이 땅을 갈아버립니다. 얼음 덩어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몇천 미터 쌓이거든요. 그 빙하기가 오면 3,000m, 4,000m. 그래서 그 얼음 덩어리가 무게를 못 이기고 흘러내리면서 땅을 갈아버려요. 근데 바로 그 얼음 덩어리가 아주 서서히 흘러내리지만 땅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위를.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양의 미네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올 때 돌멩이들이 막 굴르잖아요, 이렇게. 거기서도 미네랄이 형성되거든요. 잘게 갈리는 애들이, 그 돌멩이들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녹아서 내려오는 물을 먹는데 그게 투명하지가 않고 되게 탁해서 그걸 밀크라고 불러요. 빙하 밀크. 구정물처럼 그냥 숭늉처럼 보이는 거예요. 딱 떠보면 숭늉처럼 보여요. 근데 이 빙하 밀크에 약 60가지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산지대의 장수의 비결은 미네랄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책에 일본에서 했던 한 가지 실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몇 년간 계속해서 같은 작물을 우리가 길러냈잖아요. 근데 야생에서 기르는 그런 어떤 채소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흔히 만나는 거, 그 시금치의 충격적인 내용이 그 책에 나와요. 비닐하우스에서 대량 생산된 시금치에 포함된 비타민 C가 예전에 들판에서 그냥 자라던 시금치의 19분의 1이라는 거예요. 비타민 C가. 그뿐만 아니라 미네랄 같은 것들 7배에서 9배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미네랄의 역습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정수기 때문에 심장병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수기는 물론 해로운 중금속을 막아주지만 미네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신경 전달이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더 많이 유발돼 버리는 거예요. 정수기 물을 많이 먹는 것으로. 그래서 어쨌건 이 웰렛 박사의 그런 어떤 경고라든가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세 가지입니다. 바다, 텃밭, 약수터예요. 왜 바다냐? 왜 바다에서 나온 해초라든가 멸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농장에서 길러내는 작물 자체에 땅 자체에서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겉으로 보기에만 얘가 잘하는 거지 얘한테 부족한 미네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그게 오이가 됐든 호박이 됐든 시금치가 됐든 대량 생산되는 모든 채소는 미네랄이 부족해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미네랄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포유류의 그 진화를 보면은 포유류의 최초의 먹이는 곤충이었어요. 메뚜기 같은 거.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메뚜기를 매일 먹고 장수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우리가 매일 커피를 마시듯이 메뚜기를 먹어요. 근데 우리 포유류의 최초에 진화했을 때 초기의 음식이 곤충하고 과일이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곤충에게 많이 있는 그 미네랄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고급 단백질이라든가 이거, 그 다음에 과일에 많이 있는 비타민, 결국 미네랄하고 비타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뭐냐면은 곡물류하고 고기류잖아요. 그 사료주고 기르는 고기류. 부족한 게 미네랄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것만 먹어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병에 걸리는 거예요. 굶지 않았는데. 특히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인이 많아지면
칼슘을 많이 먹더라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가공식품에 첨가물로 많이 들어가나 봐요. 인이. 그리고 그 사료를 먹고 자란 고기한테도 이 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것을 이 칼슘을 빼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흡수가 잘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 그래서 바다는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미네랄들이 흘러들어가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땅에서 자라는 시금치는 미네랄이 부족할지 몰라도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는 안 부족하다는 얘기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네랄이 있으니까 바다는 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초하고 작은 생선, 멸치라든가 새우 같은 거. 새우하고 메뚜기가요 성분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메뚜기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메뚜기를 구하러 다니지 말라는 거야. 그냥 새우 먹으면 된대. 새우. 메뚜기나 새우나 결국 같은 비슷한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쾌한 거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다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부족한 거를 흡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텃밭은 잘 익은 과일을 먹었을 때, 충분히 잘 익은 과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세포가 좋은 세포냐 나쁜 세포냐, 이게 암세포로 DNA가 변질되느냐 변질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서로 신호전달로 파악을 하는 신호전달 체계가 있는데, 그게 당류를 가지고 그 신호전달을 하거든요. 나 건강해, 나 안 건강해, 이런 거를. 그래서 아주 잘 익은 텃밭에서 나온 야채와 과일을 먹었을 때 우리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민감성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텃밭에다는 좋은 흙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다음에 좋은 비료, 개분 같은 거, 개분 같은 거, 개분이 비싸요, 비료가. 그래서 넓은 데다 뿌릴 수가 없거든요. 넓은 데는 싼 걸 뿌려야 되거든요. 싼 거. 보기에 좋게만 자라게끔 하는 거죠. 비싼 비료를 못 쓰는 거죠. 비싼 거. 자기 텃밭에는 비싼 걸 쓸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식구가 먹을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에서도 도시농업을 통해서 옥상에다 화분을 놓더라도 굉장히 그 좋은 계란 껍질 쪼개가지고 뿌린다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개분도 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비료와 좋은 흙을 주면서 길러낸 자기만의 텃밭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대량 생산 시대에 마트에서 사는 거 가지고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먹어도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미네랄이 불균형이 심하니까, 마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게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래서 바다와 텃밭이 굉장히 중요하고, 약수터 중요해요. 약수터. 여러분 지금 생수병 혹시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은 모든 생수병에 성분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 4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이 적혀 있어요. 이거 4가지가 우리 몸에서 아주 가장 많이 쓰이는 미네랄이고 가장 대량으로 늘 쓰이는 미네랄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네랄이 가장 많은 게 그냥 그 산 속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약수예요. 약수에 이 4가지가 많은데, 그 정수기 중에서 굉장히 그 진공사막 필터라고 있어요. 멤브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주 고성능 정수기를 통과해버리면 이게 통과를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수기 물만 계속 먹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정수기 물만 먹고 왜 안 죽느냐? 음식물에서 섭취가 되니까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로 그 사람한테 정수기 물하고 있잖아요. 빵, 고기만 주잖아요. 나머지 된장찌개도 안 주고 순댓국도 안 주고 안 주잖아요. 그러면 미네랄 부족으로 죽어요. 심장병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신호 전달이 잘 안 돼요. 신경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변에 아무튼 약수터를 좀 활용을 해야 되고, 정수기 물은 가끔 이렇게 어쩔 수 없을 때 먹고, 평소에는 약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수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있어요. 전체가. 자, 보시면 이 사람이 닥터 웰렉 박사 정리한 건데, 이거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황, 해독작용, 철분 너무 재밌는데 빈혈과 판단력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철분이 부족하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철들어라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철분하고 판단력이 관계가 있어요. 게르마늄, 혈관 문제, 크롬, 당대사, 망간, 골격 형성하고 생식 관련, 변화경, 당뇨, 붕소, 골다공증, 몰리브덴, 효소 활성, 주소, 세포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항염 발효합니다. 셀레늄, 신경을 건강하게 하고 항암 작용을 합니다. 구리 아연, 구리 면역력, 아연, 생식, 요오도, 비뇨, 비만. 그러니까 한 거의 60가지의 미네랄이 우리 몸에 왜 다 필요하냐면 그거는 생명의 진화의 역사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바다에서 진화했잖아요. 바다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계속 대사를 하면서 진화를 하다가 육지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썼던 것이 우리가 육지로 올라왔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바다가 생명체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고 과일하고 그 포유류가 원래 먹고 살았던 가장 많이 먹고 살았던 것이 곤충 단백질하고 과일이었다는 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멸치, 새우, 그다음에 해초, 미네랄 부족 막아주는 해초, 미역, 그다음에 잘 익은 과일, 텃밭 과일 대량 생산된 거는 아무래도 미네랄 불균형이 심하다. 자, 이간부터는 좀 심리적인 거로 넘어가 보겠어요. 자, 휴식하시고요. 설거지 하시고요.